어머니, 이번 명절엔 저희끼리 여행 갈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 음식은 그냥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정숙입니다. 제 나이 70, 평생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들어오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며느리를 위해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외면해도 좋으니 제발 제가 겪었던 그 지독한 시집살이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차갑게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내가 벽이 되면 며느리는 그 벽 너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라는 어쩌면 오만하고 슬픈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 그 치밀했던 30년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제가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밀어내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아니라도 제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고 제가 좋아하는 국수 한 그릇 끓여서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하고 제 앞에 놔두고 가는 그런 며느리로 말입니다. 이젠 제가 억지로 나쁜 시어머니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월드가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는 행복 시월드가 된 거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지킨 딱 3가지 비법 덕분입니다.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어찌 일이 생생한지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작은 아들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시어머니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냈던 터라 제 며느리에게는 절대 저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었죠. 하지만 막상 며느리가 된다는 현아를 마주하니 제 안에 오래된 상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현아는 마치 햇살 같았습니다. 저처럼 잔뜩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더군요. 제 아들은 그런 현아의 옆에서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아, 내 아들은 저 아이 덕분에 웃는구나. 그 생각이 저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은 정리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현아 부부는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아침밥을 7첩 반상으로 준비하셨으니 저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북엇국에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습니다. 현아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현아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거하게 먹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친정에서는 보통 토스트나 시리얼 간단하게 먹었거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엄마가 미련했네. 현아, 너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편이구나. 어쩐지 입맛이 없어 보이더라니.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차렸는데 감히 불평을 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아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다른 집 귀한 딸이다. 이 아이가 자라온 환경, 이 아이가 가진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불편함을 말해준 것은 저를 믿고 마음을 열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어야 한다고요. 현아야, 괜찮다. 내가 불편하면 말해야지.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방식만 고집했네. 미안하다. 우리 집도 이제 현아 방식대로 가봐야지. 앞으로는 너랑 의논해서 아침 메뉴 정하자. 토스트도 좋고 시리얼도 좋고 김밥도 좋고 내가 편한 대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며느리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저 너무 감사해요.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현아의 눈가에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사건 하나가 현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지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다. 이 아이의 삶을, 이 아이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구나. 제 첫 번째 비법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아침 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세 글자를 늘 새기며 살았습니다. 존중, 존중, 존중.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이 어쩌면 이 단어 하나였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법, 즉 존중이라는 씨앗을 며느리 마음에 심어준 후 저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며느리 현아가 워킹맘으로 승진하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죠. 젊은 여자가 집에서 애나 잘 볼 것이지 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저 아이의 인생이고 저 아이의 선택이니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아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였고 결혼 5년 만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저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늦도록 현아 방에서 컴퓨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꺼지는 불빛,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다크서클. 저는 현아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아이들 챙겨보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인 제 아들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며느리는 홀로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아에게 직접 힘들면 쉬어라거나 내가 애들을 봐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개입하는 간섭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은 말 없는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아가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들과 어지럽혀진 커피잔, 그리고 차마 다 먹지 못한 빵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아의 책상 한 귀퉁이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함께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손수 글씨로 적은 짧은 메시지였죠.
현아야, 엄마는 늘 내 편이다.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좋다. 엄마가. 그리고 그 옆에는 피로회복제 한 병을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잔소리나 요구 없이 며느리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저만의 배려였죠. 어쩌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아는 저에게 어머니, 차 잘 마셨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요. 라고 말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와 미소에 저는 모든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현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한다. 는 내용이었죠. 며느리는 제가 자신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주었습니다. 그 후로 현아는 가끔 제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메시지 보고 힘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힘들 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잔소리는 며느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응원은 며느리의 지친 마음에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제 두 번째 비법, 배려와 지지의 원칙은 그렇게 며느리의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는 진심 어린 응원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첫 번째 비법 존중으로 며느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고 두 번째 비법 배려와 지지로 따뜻한 물을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거리 유지의 원칙, 즉 아들의 문제에 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현아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평소 밝고 씩씩하던 현아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현아의 남편인 제 큰아들이 뒤따라 들어오려다 말고 현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놀란 듯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지하고 현아를 먼저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아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 제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현아가 겨우 진정이 되었을 때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현아야,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오빠가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안일은 늘 제 몫이라고 하고 저 정말 지쳐요. 현아는 제 아들과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집안 살림 그리고 자신의 회사 업무까지 모든 것이 자신만의 몫인 것 같아 서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들이 현아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냐는 식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에 제 아들이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망할 놈의 소리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흥분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아들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 현아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부의 싸움에 내가 개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제 경험상 부부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도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편을 들면 며느리가 상처받고 며느리 편을 들면 아들이 서운해할 것이 불보듯 뻔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제가 뺏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현아야, 그래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 마음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부부 문제는 둘이 풀 해법이 있을 거다. 엄마는 현아 내 편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늘 현아 너의 행복을 빌 거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지금은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들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떻겠니?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단다. 며느리는 좀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가 오빠 편을 드시는 줄 알았는데 제 편이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제 편이라고요? 아마 제가 아들을 혼내거나 중재에 나서거나 아니면 며느리를 달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보다 며느리 편을 든다는 말로 며느리에게 당신은 이 가정의 독립적인 구성원이고 당신의 행복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현아는 다시금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안도감과 감사함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부 싸움은 둘이서 푸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지고 자칫 며느리가 제게 의존하거나 혹은 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부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 세 번째 비법, 거리 유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아는 제가 아닌 남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존중의 씨앗을 심고 배려와 지지에 물을 주고 거리 유지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현아는 이제 어엿한 중년이 되었고 저 또한 어느새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제는 그저 며느리의 행복을 멀리서 응원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놀라운 변화라는 선물을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고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벌써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힘도 붙이고 며느리에게도 쉬어라는 말을 해왔기에 그저 간단하게 차례를 지낼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명절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큼지막한 배추를 고르며 흥정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늘씬하고 단정한 옷차림,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걸음걸이 설마 했습니다. 설마 우리 현아 며느리일까?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시장에 계실 줄 알았으면 미리 전화드릴 걸 그랬네요. 아이고 현아야, 내가 여긴 웬일이니?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아니었니? 현아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손에는 벌써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사려던 배추, 무, 과일 같은 명절 제사용품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며느리가 먼저 장을 보고 있다니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른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장 좀 봐놓으려고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니 혼자 힘드실까 봐요. 벌써 김치랑 나물 할 재료는 다 사놨으니 어머니는 이제 집에 가셔서 쉬시면 돼요. 제가 다 들고 갈게요. 현아야, 내가 이걸 다 사놨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명절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현아는 제 카트를 뺏어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저의 엄마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뿌린 씨앗이 이제서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쉬어라고 말하며 멀리하려 했던 그 벽이 오히려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오는 다리가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현아의 적극성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번 명절 음식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어머니 딸이잖아요. 현아의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늘 저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어머니가 아닌 엄마처럼 여기며 다가와 준 것입니다. 현아야, 현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 딸인데.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현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벽을 세우며 멀리하려 했던 이유, 제가 겪었던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저의 서투른 사랑이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여 이토록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한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는 명절.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와 명절 음식을 준비해 주었던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듯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저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따뜻하고 단단한 다리가 놓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우리만의 소통 방식을 찾아내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현아가 전화해서는 어머니, 오늘 날씨 너무 좋죠? 혹시 같이 동네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산책을 간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고 현아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발걸음은 어색함보다는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현아는 제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젊은 애들이 원래 그렇지 하고 훈계하듯 말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며느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앱을 깔면 손주들 사진이랑 영상 바로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아이고, 이게 뭐야? 복잡해서 죽겠네. 현아야, 이거 정말 되는 거니? 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배우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저한테 김치 담그는 비법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스마트폰 비법 전수해드리는 거죠. 호호호. 그러고 보니 현아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 안부 문자도 보내고 며느리 덕분에 제 세상은 훨씬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작은 재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의 30년 넘는 요리 경력으로 다져진 김치 담그는 비법, 명절 음식 만드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었죠. 어느 날은 현아가 퇴근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 오늘 김장하는 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야, 너 힘들 텐데 그냥 쉬어라 하고 말했지만 현아는 저를 부엌에서 밀어내고는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젓갈 양념 만드는 법부터 배추 절이는 요령까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면 현아는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해갔습니다. 마치 요리 학원 선생님과 제자처럼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나누는 시간은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젊은 감각과 에너지를 배우고 며느리는 저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탄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제가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며느리가 저에게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 현아와 저는 우리만의 소통 방식을 찾아내며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는 행복 시월드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의 변화는 비단 고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뿌린 존중과 배려, 거리 유지의 씨앗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즉 현아의 남편에게서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와 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아들 또한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현아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차려놓고 아들과 손주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현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저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영문을 몰라 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힘들어서 어머니께 문자 보낸 적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메시지, 엄마는 늘 내 편이다.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좋다. 그게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됐거든요.
팀장님께서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현아의 이야기에 저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인 현아의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현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현아 힘들 때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어?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도 힘들다고 말해주면 좋잖아. 며느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바쁘고 괜히 당신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내가 미련했지. 당신 힘든 거 내가 더 잘 알아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당신한테 문자 보낼 때 나도 옆에서 그걸 보고는 많이 생각했어. 나는 그동안 아내를 뭘로 생각했던 걸까? 당신이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나는 너무 무심했지. 아들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와 저의 변화를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작은 행동들, 제가 보냈던 짧은 메시지들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의 곁을 지키고 때로는 묵묵히 응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현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현아는 그런 아들의 변화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아가 퇴근하면 현관문까지 마중 나가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현아에게 개인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주말에는 현아가 쉬어야 하니 내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나가겠다며 먼저 나서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아의 어머니, 즉 사돈댁에도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고 명절에는 현아가 힘들어할까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저는 그 변화에 매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며 주름살이 늘어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감사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선택했던 3가지 비법이 결국은 제 아들의 성장과 저희 가족 전체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의 3가지 비법으로 아들이 변하고 며느리와 저는 더없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만의 작고 소박한 행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늘 참여하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였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우리 정숙 여사님께 특별한 박수를 보냅시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저에게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정숙 여사님 댁을 보면 어찌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명절마다 그렇게 나서서 일을 한다고 하고 평소에도 시어머니랑 같이 시장도 가고 같이 김장도 하고 이건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니라 친정 엄마랑 딸이 따로 없어요. 요즘 고부 갈등이다, 시월드다 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정숙 여사님네는 정말 희망이에요, 희망. 다들 정숙 여사님 비법이 대체 뭐냐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녀 회원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작은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그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켜온 작은 원칙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여사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며느리랑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저희 집 며느리는 명절 때도 도망갈 궁리만 하는데 비법이 대체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 분이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러 오던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여사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저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비법이요? 그냥 사는 거죠. 하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실천했던 3가지 비법,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다른 집 귀한 딸이다. 간섭 말고 관심, 잔소리 말고 응원, 아들보다 며느리 편, 부부 문제는 둘에게 맡겨라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많은 시어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아, 나도 저랬는데 내가 저 생각을 왜 못했지 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보다 며느리 편을 들라는 말에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이내 그게 맞다며 무릎을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어느새 저는 동네에서 고부관계 멘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가정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현아는 저를 고부관계 멘토라고 불러주었지만 사실 저에게 진정한 멘토는 현아였습니다. 현아는 제가 세운 그 차가운 벽을 부수기 위해, 아니, 어쩌면 그 벽 너머에 있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제가 몰래 건넨 피로회복제와 짧은 문자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았음에도 저의 내 편이다라는 한마디에 큰 위안을 얻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아이는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어떤 시어머니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명절 음식을 준비해주고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며느리의 사랑과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고부 관계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제가 먼저 사랑을 주면 며느리도 사랑으로 돌려주고 제가 먼저 믿음을 주면 며느리도 저를 믿어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저와 현아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면 그 사랑이 가정 전체를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숙 여사의 비법처럼 여러분에게도 며느리 혹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 특별한 소통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마음먹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